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쉽지 않아. 네. 오늘 좀 둘이 말이 꼬인다. 내가 막 정영진이라 그러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뭐 최종까지는 뭐 좀 더 단계가 남은 것 얼마인 것 같은데. 같아? 우리나라 네, 대충 9,000원대 뭐 한 중반쯤 되지 않을까요? 9,620원. 9,620원. 상승률 몇 퍼센트? 4%쯤 될까요? 5% 올랐네. 5%. 5% 올랐으면 거의 우리나라 지금 기대 인플레 다음 그 뉴스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네. 그 전 정부에서 전 2018년도에 정부에서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그때 한 10% 넘게 오르지 않았어요? No, 16.4%. 에,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죠. 맞아요. 그때? 첫 번에. 2019년도에 10.9, 2020년도에 2.9, 2021년도에 1.5. 네네. 처음에 막 올랐다가.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우리 사회의 화두라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네네네. 네, 소주성이라는 건데, 근데 5.0%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에 대한 생각은 각자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가랑 생각을 물가를 해보면- 보면 네. 뭐 이거보다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겠죠. 뭐 사실 뭐 인플레이션 지표로 나오는 건 뭐 4%대 물가다 그러지만 체감하는 건 아유, 뭐 네. 무지하게 많이 오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안 오르는 거. 뭐라 그랬죠? 자, 아이 성적. 예. 성적만 오르고 나머지가 참 안 올랐던 거. 아이 성적하고 남편 월급인데 남편 월급. 요즘 애들이 집안이 어려서 정신 차렸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이 오른데 네. 한 가지가 더 등장했지. 뭐죠? 내 주식. 주식도 안 오르고 내 주식하고 남편 주식만 월급 안 오른다는데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5%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의 그늘에 있는 뭐가 있죠? 성장률을 생각하면 네. 또 이것도 높은 거 아닌데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은 과연 이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최저임금을 주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대체 그러니까 예를 뭐 들면 뭐 대기업들은 사실 상관이 최저임금하고 없죠. 물론 대기업이라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보면 용역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 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최저임금을 주고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제 갈등 구조가 그냥 노사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매년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뉴스를 거의 10년을 전했는데 항상 이거예요. 예, 사용자 측, 근로자 측 다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불만이야. 결국 공익위원들끼리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뭐 조금은 뭐 다른 그런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네. 노동계 중에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민주노총은 불참을 했고 경영계는 불참은 아니에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기권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원래 10% 네. 그러니까 1090원을 요구를 했고요. 사용자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들이죠. 여기는 1.87%가 오른 9,330원 이렇게 최종 수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걸 주거든요. 네. 야, 그러지 말고 요 안에서 한번 협상해봐. 이제 그게 이제 9,410원부터 9,860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밴드를 준 거군요. 네, 밴드를 주는데 이제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73% 상승부터 7.64% 상승. 딱 절반이네요. 5% 상승이라는 게.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위원회라는 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그냥 들어가서 중재라는 걸 하는데 매년 보면 뭐 중재다운 중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은 불참, 한쪽은 기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딱 잘라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정도인데 아까 제가 16.4%, 10.9%, 2.9%, 1.9,
5% 이렇게 쭉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쭉 내려왔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5%로 올라간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이제 넘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 위원이죠. 류기정 경총 한국경영자총연합협회 전무가 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계 상태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부각을 시킨 거고요.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아니다. 물가를 얘기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예년처럼 이제 진통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그 최저임금의 이 결정 과정이라는 게 사실 뭐 며칠 동안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지난 4월 초에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한 3개월 정도 이제 끌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권 교체기하고 맞물렸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최저임금에 관한해서 차등 적용, 업종 간 차등 적용이 네네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주요 정점이 됐고 그런데 어쨌든 업종별 차등 적용은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뭐 올해 여름 핫투라고 하죠. 통상하게 또 임금에 관련된 이제 근로자들과 노동자들과 이제 사용자 측의 어떤 갈등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겠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물론 이제 뭐 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되는 왜냐면 이제 새 정부 출범 1년 차기 때문에 기싸움, 힘겨루기 이런 게 네네.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살기 어렵다. 네네네.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요구들이 사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솟구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기가 되면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 측의 어떤 그 생활고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 이것들에 대해서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는 이게 기업주죠. 경영진이나 혹은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잘 이렇게 합일점을 찾아내는가가 네. 어쩌면 하반기 우리 경제 혹은 2023년도에 새로운 우리가 2023년도를 예상하면서 지금보다 여건이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군요. 특히 이제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 만나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 뭐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사실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우리 채팅창도 쭉 보니까 굉장히 또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뭐 최저임금과도 아주 관련이 깊을 텐데 역시 또 물가 이야기입니다. 6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9%.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1년 뒤에 네. 우리가 물가 전망을 어느 정도 하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3.9%로 한 달 만에 0.6%가 0.6% 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보면 2012년 4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3.9%라밖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나요? 기대 인플레이션.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0.6% 포인트나 한 달 만에 오르다 보니까 1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7월 13일에 미국으로 치면 FOMC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 하는 통화정책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대체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른바 빅스텝 0.5% 포인트 금리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저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빨리 눌러야지만 사실 물가가 잡히는데 그 누르는 수단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오른 바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생필품 가격을 좌우하는 게 기름값에다가 국제 식량 가격이거든요. 식량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물가가 당분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체감하는 네. 그런 이제 소비 중에 가장 큰 게 외식비예요. 외식비. 외식비가 제일 커요. 외식비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 우리 이 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식비인데 그렇긴 그 중에서도 하겠죠. 이제 외식을 할 때 오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비를 비롯한 이 체감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높였는데 한국은행의 경제통계팀장이 뭐라 그러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물가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높게 나타난 건데 이게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은 과거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체감 물가도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크게 오른다. 금리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JP 모간도 그렇고 또 국내의 상당수의 채권 전문가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기준금리 0.5%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화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의 금융통화위원들도 물가를 물론 이제 화두로 내세웁니다만은 한미 간의 금리 차 물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뭐 자금이 쫙 유출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기준금리의 한미 간의 역전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상당히 네. 부담스럽게 작용하겠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화살이 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0.75를 올리고 우린 0.25로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같거든요. 네. 한미가. 그러면 0.5%포인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저쪽에서 더 올릴 0.5%. 텐데. 그러면 쭉쭉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빅스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 금리 정책, 이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 그 선제적이라는 용어가 참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쩌면 한국은행의 빅스텝이라는 게 선제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거가 경기가 좀 강건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별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다 보면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CSI라는 게 있는데 이게 96.4가 나왔어요. 근데 전월 대비해서 6.2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6.2포인트가 하락하는 이게 굉장히 이게 100보다 높으면 나름대로 낙관적인데 100보다 미치면 이제 하락인데 96.4니까 안 좋게 보는 건데 주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이 적자 전환을 해버릴 때가 제일 안 좋다는데 이게 100 위에 있다가 90대로 왔는데 그것도 큰 폭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CCSI가 이게 심리 지표인데 100 이하로 떨어진 게 1년 4개월 만에 처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소비 심리의 둔화를 보면서도 금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소비가 이게 안 좋아지면 사실 물가가 낮아지는 건데 워낙에 공급 사이드에서 대외 변수에서 물가가 워낙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갭이 굉장히 그 뭐랄까 타임렉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주택 가격 전망 CSI 그러니까 CSI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문을 하거든요. 현재 생활 형편이라든지 생활 형편 전망이라든지 수입 전망이라든지 지출 전망 이런 거 하는데 집값에 대한 것도 합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있는데 이게 무려 1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98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초기죠. 2020년 4월에 마이너스 16포인트가 나온 이후에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그래서 뭐 강남 불펜이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선 서울의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호가 기준으로는 조금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전국적으로는 뭐 완연한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집값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1년 정도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게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터리, 반도체 공장들 미국에 짓는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게 해외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지금. 이게 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그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네. 걸었죠. 보조금 줄 테니까 오라고. 어떻게 보면 뭐 이 유인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압력이라고 느낄 정도로 네. 강력하게 시도를 걸었는데 항상 어떤 정책을 하면 당근과 채찍이 있죠. 그죠? 당근은 뭡니까? 야, 우리 전기요금도 깎아줄 거고 보조금 보조금도 주고. 줄 거고 네. 텍스도 낮춰줄 거니까 들어와. 이건 당근이고 채찍은 뭐예요? 너희 안 하면 우리 수출 안 될 걸. 이게 이제 채찍인데 이걸 두 가지를 다 썼는데 채찍만 남고 당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보조금이 이 여하의 지급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3월에 발표했던 미국 애리조나주의 배터리 공장의 투자 계획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초 투자비 건설비가 1조 7천억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다 보니 이게 2조 원 중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네. 1조 7천억에서 2조 원 중반 되면 50% 오른 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올해 2분기에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양산에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근데 LG 쪽에서는 일단 투자 철회 자체는 아니고 투자 규모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통상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내막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디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애리조나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고 했던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어쩌보면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런 원가의 상승을 이전시키려는 협상안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LG 에너솔루션이 GM하고 함께 짓는 테네시주 합작 2공장하고 미시간주 합작 3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예정대로 공정을 거쳐서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의 공장 건설도 네.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보조금 52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겼는데 이게 상하원에서 그 심사도 시작을 못했다 그래요. 여야 간에. 네네. 근데 이게 11월 중간 선거까지 최종안이 통과가 안 되면 네.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예상컨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거라 보면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상하원다. 그러면 이거 자동 폐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뭐 우리 삼성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텔이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반도체 공장 착공식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거죠. 혹시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착공식이라는 게 의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연기를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막은 이 반도체 지원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인텔이 올해 초에 200억 달러 투자해서 오하이주에 반도체 공장 8개를 짓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 오하이오주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이제 보조금 정책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한 발 좀 물러나는 그런 방향이고 또 하나 대만의 반도체 웨이퍼 생산 업체죠. 글로벌 웨이퍼스가 미국 텍사스주에 50억 달러 투입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여기도 역시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전제로 걸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건 마크 잉글랜드 글로벌 웨이퍼스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텍사스가 아닌 한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됐네. 뭐 잘된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죠. 테일러시의 공장 착공식을 이달 중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열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내외부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말 이 반도체라든지 해외 공장, 자국 공장을 건설하는데 보조금 정책이 좌초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이 산업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뭐 러시아와 중국의 페이스에 말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중국은
내심 굉장히 즐기고 안 될 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네요. 열심히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빨리 보조금도 통과시키고. 만약에 잘 안 되면 공장은 다 한국 쪽으로 오는 걸로.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하시죠.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뉴스3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글로벌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